1970년대 중후반 미국의 경제 상황은 매우 나빴습니다. 미국은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무려 6,500억 달러나 되는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달러를 찍어내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거기다 1973년과 1979년 제1차, 제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부었고 연간 물가가 10%씩 상승하였으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뉴욕시마저도 130억 달러 부채에 시달리며 파산할 위기에 처했고 쓰레기 봉투가 한 구역을 덮고 몇 주 동안 방치되어 악취를 풍기곤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15% 가까이 치솟자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가 위협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며 인플레이션을 잡았으며 1980년대 대통령에 당선된 로널드 레이건이 부자들의 세금을 낮추고 사업 규제를 완화하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며 월스트리트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1980년대 미국에서는 오랜 경기 불황으로 인해 저평가되어 있는 미국 기업들을 인수하려는 인수합병 광풍이 불었고 모든 증권사들은 M&A 부서를 키우고 있었죠. 오늘의 수업 내용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수합병에 관한 소문 혹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트레이딩을 하던 1980년대 베네수엘라에서 날아온 편지 한 통이 월가의 황태자 데니스 레빈, 차익거래의 황제 이반 보스키, 그리고 정크본드의 황제 마이클 밀켄을 구속시키며 월스트리트를 뒤집어 놓았으며 월가의 내부자 거래를 다룬 영화 월스트리트의 실제 배경이기도 한 1980년대 내부정보 스캔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2년 8월 뉴욕의 변두리에서 태어난 데니스 레빈은 어릴 때부터 월가에 진출해서 투자은행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는 했죠. 나는 30살이 되었을 때 백만장자가 될 거야. 하지만 버룩 칼리지라는 다소 이름이 없는 곳에서 MBA를 받은 레빈은 아이비리그 MBA 출신자들에게 밀려 월가에서 인터뷰 기회를 얻기조차 힘들었죠. 1977년 힘들게 시티뱅크에 취업한 그는 이곳에서 로버트 윌키스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 스탠포드에서 MBA를 했으며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엘리트였죠. 1980년대 월가에서는 인수합병 열풍이 불기 시작했으며 어릴 적부터 투자은행가가 되고 싶었던 레빈은 투자은행으로 옮겨 M&A 업무를 하고자 했고 스미스 반이라는 곳으로 이직합니다. 그러나 사실 레빈은 M&A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업무는 대부분 수학을 사용하는 업무였지만 레빈의 수학 실력은 형편없었거든요. 결국 그는 대부분의 작업을 하버드 MBA를 나온 부하 직원인 이러 서콜로우에게 부탁합니다. 아이비리그 출신들과 정면으로 경쟁하기에는 본인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레빈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큰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는 위험한 도박에 베팅하죠. 내부자 거래 말입니다. 시티에서 친구가 된 로버트 윌키스는 라자프레라는 곳으로 이직했습니다. 당시 라자프레는 스미스 바니보다 더 활발하게 M&A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었고 내부 정보에 목이 마른 레빈은 윌키스에게 M&A 부서 사무실을 밤에 뒤져서 정보를 캐내라고 요구합니다. 너무 위험한 일이라며 윌키스가 거부하자 레빈은 본인이 직접 뒤지겠다고 말합니다. 윌키스가 망을 보는 동안 레빈은 남의 회사 M&A 부서 사무실을 뒤지기 시작했고 결국 인수합병에 관련된 문서를 발견합니다. 친구를 통해 얻은 인수합병 정보, 그리고 본인이 회사에서 M&A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인수합병 정보를 바탕으로 레빈은 본격적으로 내부자 거래를 시작합니다. 그는 조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매우 치밀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미국 내에서 거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뉴욕에서 비행기로 3시간 거리에 있는 바하마에 가서 계좌를 개설했죠. 바하마는 세금 제도도 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엄격한 비밀보호법이 작동하는 나라이기에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걸려도 고객 정보를 절대 안 내줄 것이라 생각했죠. 레빈은 바하마의 로이은행으로 찾아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미국의 투자은행가이며 미국 주식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제가 원하는 주식을 빠르게 매수하고 매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저한테 전화도 하지 마시고 전화번호도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제가 먼저 연락합니다. 계좌 이름도 다이아몬드로 개설해주세요. 그는 뉴욕에서 바하마로 갈 때도 직항을 타는 것이 아니라 추적을 피하기 위해 캐나다 혹은 라스베가스를 경유했으며 주소나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매매 지시를 하기 위한 전화도 항상 콜렉트콜을 이용했죠. 그는 스미스 바니에서 14개월간 근무하면서 인수합병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8번 이상 매매했고 계좌 잔액은 2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그 후 레빈은 리만 브라더스의 M&A 부서 부책임자로 이직하였지만 그의 부족한 능력은 머지않아 탄로납니다.
리만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던 레빈에게 이번에도 그의 친구 윌키스가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로펌이 개인 투자 그룹을 대신하여 크립턴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딜을 진행 중이라는 정보를 주었고, 레빈은 이 정보를 즉시 크립턴에게 알려주어 방어 전술을 짜야 한다고 설득했죠. 레빈은 이 협상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로 250만 달러나 벌어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크립턴 주식을 26만 주 매수해 약 22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1981년 말 그의 계좌는 어느덧 80만 달러로 불어납니다. 레빈은 본인과 윌키스의 내부 정보 서클에 새로운 멤버도 합류시킵니다. 바로 스미스 바니에서 본인을 위해 일해주던 직원 이러 소콜로우 말이죠. 그 역시 리만 브라더스로 이직하였으며 이들은 서로 내부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합니다. 소콜로우는 골드만삭스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는 본인의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 정보원들을 레빈에게 소개해주기도 했죠. 정보원이 늘어난 레빈은 더욱 적극적으로 트레이딩합니다. 1982년 말 그의 계좌는 10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1983년과 1984년에는 해마다 200만 달러를 넘게 벌기도 했죠. 1985년 초 그는 당시 월가에서 가장 잘 나가던 투자은행인 드렉셀로 이직합니다. 월가에서 가장 많은 M&A 업무를 진행하던 드렉셀은 레빈이 원하던 내부 정보가 넘쳐났으며 직급도 매니징 디렉터로 높아진 그는 대부분의 딜 정보에도 접근이 가능했죠. 또한 레빈은 본인의 내부 정보 네트워크에 M&A 분야에서 유명한 로펌인 와크텔 립톤의 변호사 일란 나이치 역시 포섭합니다. 이처럼 인수합병에 대한 넘쳐나는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4만 달러로 시작된 그의 계좌 잔고는 5년 만에 1000만 달러를 넘어서죠. 레빈이 최고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1985년 5월 22일 메릴린치 뉴욕 본사에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발신자 이름도 주소도 없는 편지엔 베네수엘라의 우체국 소유만 찍혀 있었죠. 문법도 스펠링도 엉망이었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메릴린치 베네수엘라 지점의 브로커 2명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고 있다는 투서였죠. 메릴린치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해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브로커 호포와 주빌라가의 지난 1년간 트레이딩 내용 및 은행 계좌를 조사한 결과 두 사람 모두 월가에서 주목받던 M&A 거래와 관련된 주식을 매매했죠. 또한 주빌라가가 뉴욕의 브로커였던 브라이언 캠벨에게 8,000달러를 보낸 내역도 있었습니다. 캠벨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캠벨 역시 두 명의 브로커와 똑같은 주식을 매매하였죠. 조사팀은 캠벨이 어디서 내부 정보를 받아 매매하는지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캠벨의 가장 큰 고객은 바하마에 있는 로이은행이었고, 로이은행의 매매 내역을 들여다본 조사팀은 충격을 받았죠. 로이은행이 매매한 주식 역시 캠벨 그리고 브로커가 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으니까요. 즉 캠벨은 로이은행이 본인에게 주는 주문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었죠. 메릴린치는 본인들의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가 가능했지만 로이은행에 관해서는 조사가 불가능하기에 SEC에 정보를 넘길 수밖에 없었죠. 메릴린치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SEC는 로이은행이 매매한 28건의 의심스러운 리스트를 확보합니다. SEC 조사관은 로이은행에게 해당 계좌 내역을 자발적으로 넘겨달라고 요청했지만 로이은행은 바하마 은행법에 엄격한 비밀 보호 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SEC는 점점 심하게 로이은행을 압박했으며 은행으로서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 말고는 탈출구가 없어 보였죠. 결국 1985년 말 로이은행의 관계자와 변호사는 SEC 책임자를 만납니다. 28종목의 거래는 월가의 유명한 거물인 단 한 사람의 매매였으며 이름을 넘겨주는 대신 로이은행과 직원들의 면책을 요구합니다. 사실 미국 회사도 아닌 로이은행은 SEC의 관심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SEC는 이에 동의하죠. 하지만 아직 남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객의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수사당국에 넘기는 것은 바하마 은행법 위반이니까요. 이를 바탕으로 레빈은 SEC가 절대로 본인을 수사하지 못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바하마 당국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 연방검사들과 SEC 변호사들, 미국 바하마 대사와 로이은행 수석 변호사까지 바하마 검찰총장을 방문합니다. 미국의 거물급 인사들이 갑자기 본인을 찾아오자 검찰총장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로이은행이 고객의 진원을 넘겨주더라도 은행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겠다고 합의합니다. 그 직후 로이은행은 SEC에게 전화하여 짧은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 고객은 드렉셀의 데니스 레빈입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은 이랬습니다. 레빈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트레이딩으로 엄청난 이익을 내었고 이를 본 로이은행의 관계자들 역시 그의 매매를 따라했고 뉴욕에서 로이은행의 주문을 처리한 메릴린치 브로커 브라이언 캠벨 역시 이를 따라했고 캠벨은 메릴린치 베네수엘라 지점의 브로커 주빌라가에게 정보를 주었으며 주빌라가는 같은 지점의 동료인 맥스 호퍼에게 정보를 주었고 주빌라가는 그 사례로 8,000달러를 보냈습니다. 1980년부터 86년까지 레빈이 내부자 거래를 밥 먹듯이 하며 1000만 달러 이상을 벌 때까지 뉴욕 증권거래소와 SEC가 무능할 정도로 아무런 눈치도 못 채던 것을 베네수엘라에서 온 편지 한 통으로 인해 모두 밝혀진 것이죠. 1986년 5월 12일 월요일 뉴욕 남부지검은 법원에 급히 레빈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였으며 로이은행에 있는 레빈의 계좌를 압류합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드렉셀의 레빈이 오랜 기간에 걸쳐 바하마에 계좌를 두고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긴급 뉴스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체감한 레빈은 곧장 남부지검으로 자진 출석하여 체포되었으며 그는 곧바로 드렉셀에서 해고되었죠.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레빈은 4가지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연방검찰과 SEC에 협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1150만 달러의 자산, 드렉셀에 있는 26만 달러치 주식, 페라리, 연금 역시 모두 포기했죠. 1986년 6월 5일 그는 징역 2년형과 벌금 약 36만 달러를 선고받습니다. 사실 그가 행한 범죄를 생각하면 수십 년의 징역을 받았어야 하지만 내부자 거래에 대한 정부의 수사에서 첫 번째 협력자였다는 점이 인정받아 많은 영향을 감경받을 수 있었죠. 그는 본인에게 정보를 준 제공자, 그리고 본인이 정보를 준 사람들을 모두 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와 함께 내부정보 서클을 구성한 윌키스, 소콜로우, 라이치의 이름이 나왔죠. 이들은 모두 징역 1년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검찰에게 있어 이 세 사람은 쭉정이나 다름없었고 더 큰 거물이 필요했죠. 바로 그때 레빈에 의해서 놀라운 이름이 나옵니다. 당시 월가에서 차익거래의 황제라고 불리던 남자 이반 보스키. 이를 들은 연방검사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스키를 잡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대박이니까요. 1937년 러시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이반 보스키. 디트로이트 로스쿨을 졸업한 후 판사 보좌관을 하며 평범한 삶을 살던 그는 와이프 시마 실버스타인을 만나며 인생이 뒤바뀝니다. 그의 장인어른은 디트로이트 부동산 재벌이었으니까요. 결혼을 하고 몇 년 후인 1966년 이반 보스키는 월가에서 일하기 위해 뉴욕으로 이사합니다. 로스차일드에서 1년간 일한 그는 퍼스트 맨해튼이라는 곳으로 옮겼으며 이곳에서 아비트리지에 눈을 뜹니다. 원래 아비트리지는 차익거래라는 의미로서 동일한 상품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장에서 다른 가격으로 거래될 때를 이용해 이익을 노리는 거래입니다. 쉽게 생각해 비트코인의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거래소 간 차익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M&A 열풍이 불어닥치던 미국의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M&A가 발생할 만한 딜을 찾아 뉴스가 공개되기 전 대량으로 피인수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후 뉴스가 공개된 후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는 전략을 아비트리지라고 했으며 현재에도 합병 차익거래 혹은 위험 차익거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 보스키는 한 번의 매매에서 2만 달러의 손실을 입어 해고되었으며 곧바로 다른 회사에 취직했지만 불법 공매도로 인해 SEC에게 벌금 10,000달러를 내고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 위험한 거래를 한 덕분에 회사가 파산하면서 또다시 직장을 잃었죠. 결국 그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고자 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에 광고를 내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행인 점은 그의 부인이 엄청난 부자라는 점이죠. 1975년 보스키의 장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와이프에게 75만 달러를 유산으로 남겼거든요. 1975년 4월 1일 그는 70만 달러의 자본으로 차익거래에 집중하는 이반 보스키 앤 컴퍼니를 설립합니다. 창백하고 깡마른 얼굴에 항상 검은색 옷만 입고 다녔던 그는 유령과 같았으며 하루에 2~3시간만 자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는 대신 커피를 엄청나게 마시며 새벽 4시에 일어나 사무실에서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을 했죠. 덕분인지 그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투자금 70만 달러는 몇 년 만에 9천만 달러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한들 매매 손실로 회사에서 해고당하기도 하고 한 회사를 망하게까지 했던 그가 어떻게 180도 돌변하여 이렇게나 엄청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어느 기업이 다른 기업에 인수되면 피인수 기업의 주가는 상승합니다. 보스키는 이러한 잠재적 거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하여 딜이 공개되기 전에 매수하고 딜이 공개된 후 피인수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한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내용으로 책을 쓰기도 했죠. 그러나 사실 그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인수합병에 관련된 비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특정 회사에 대한 M&A 루머가 돌면 그 회사의 핵심 인물에게 뇌물을 주고 내부 정보를 빼냈으며 이렇게 빼낸 M&A 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로 돈을 벌었던 것이죠. 즉 차익거래가 아니라 내부자 거래였던 것입니다. 그는 대형은행의 직원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고위급 임원, 최고급 레스토랑의 웨이터, 호텔 도어맨, 운전기사 등 M&A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보원으로 두었죠. 심지어 뉴욕공항의 관리인들도 포섭하여 개인 전용기를 이용하는 거물들이 언제,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받았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무려 300개의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었죠. 보스키는 또한 이러한 내부 정보를 받으면 반드시 답례를 했습니다. 대부분 그 답례는 돈이나 다른 비즈니스 정보였지만 최고급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했죠. 그는 맨해튼 최고의 매춘부들을 섭외하여 그들에게 최고의 섹스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1981년 보스키는 기존의 회사를 청산하고 자본금 4천만 달러의 새로운 회사 이반 보스키 코퍼레이션을 설립합니다.
이번에도 인수합병에 관련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차익 거래를 하였으며 이제 그는 월가에서 가장 중요한 차익 거래자가 되어 있었죠. 그에게 내부 정보를 가져다 주는 이들의 수준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앞서 다뤘던 데니스 레빈이죠. 드렉셀의 M&A 부서 매니징 디렉터로 일하던 레빈은 보스키에게 한 주에 20번 이상 전화하면서 본인이 수집한 인수합병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스키가 내부 정보를 통해 번 5억 달러 중에서 무려 2억 달러가 레빈이 제공한 정보로 번 수익일 정도였죠. 하지만 보스키의 놀라운 수익률과 막대한 재산은 다른 차익 거래자들 그리고 월가의 질투와 시기를 불러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인수합병 발표 직전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은 보스키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고 있다고 확신했죠. 보스키가 차익 거래의 황제로 불리고 순자산이 약 3억 달러에 달하며 포브스 선정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한 명이 되자 언론에서도 서서히 보스키에 대해 다루기 시작합니다. 1984년 포춘지의 기자는 보스키에 대한 기사를 작성합니다. 이 기사를 본 보스키의 정보원들은 패닉에 빠졌고 일부는 더 이상 보스키에게 연락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월가를 정복한 이반 보스키는 1986년 5월 18일 UC 버클리 대학 경영대학원 졸업식에서 연설할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됩니다. 그는 이곳에서 대담하게 말합니다. 탐욕은 항상 정당합니다. 탐욕은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탐욕스러울 수 있으며 그것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의 이 연설은 월가의 내부자 거래를 다룬 영화 월스트리트에서 주인공 고든 게코가 연설하는 장면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Greed is right. Greed works. Greed clarifies, cuts through, and captures the essence of the evolutionary spirit. 그러나 보스키의 역사적인 연설을 읽고 며칠 뒤 데니스 레빈은 체포 이후 형량을 줄이기 위해 본인과 내부 정보를 주고받은 사람들을 불기 시작했고 보스키의 이름도 나오게 되죠. SEC는 곧장 보스키에게 소환장을 보냅니다. 재판으로 가는 것보다는 정부와 협상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라 판단한 보스키는 1986년 9월 SEC와의 협상에서 본인이 들고 있는 최고의 패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당시 월가에서 최고 연봉을 받으며 정크본드의 황제라고 불리던 사나이 마이클 밀켄과 본인이 내부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사실 말이죠. 당시 보스키도 차익거래의 황제라고 불리는 월가의 거물이었지만 밀켄 앞에서는 그저 잔챙이에 불과할 정도로 밀켄의 위상은 대단했죠. 데니스 레빈, 이반 보스키에 이어 마이클 밀켄이라는 대여까지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SEC 변호사들은 책상을 치며 기뻐합니다. SEC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보스키가 16억 달러에 달하는 주식을 조용히 처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었고 그가 불법 거래로 얻은 부당 이득 중 1억 달러만 회수하기로 합의합니다. 1986년 10월 보스키는 밀켄을 올가맬 증거 수집을 위해 옷 안쪽에 마이크로폰을 장착한 채 밀켄을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밀켄은 이미 보스키의 속셈을 알고 있었죠. 레빈의 내부자 거래 스캔들로 미국 전역이 충격을 받았으며 레빈뿐만 아니라 보스키 역시 정부에 협조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SEC는 밀켄을 잡기 위한 어떠한 증거도 얻지 못합니다. 보스키는 이제 형사 책임을 줄이기 위해 검찰과도 협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검사들 역시 협상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며 그에게 밀켄에 대한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징역 3년형을 선고하기로 합의합니다. 얼마 후인 1986년 11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 20분 보스키는 본인의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저는 과거의 실수를 깊이 후회하고 있고 제 행동의 결과는 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영원히 바뀌겠지만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4시 28분 미국 전역의 뉴스에서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옵니다. 차익거래의 황제가 유죄를 인정한 1986년 11월 14일은 보스키의 날이라고 불릴 정도로 월가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충격을 선사합니다. 이반 보스키는 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제 SEC와 연방검찰의 총알은 정크본드의 황제 밀켄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중산층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마이클 밀켄은 10살 때부터 회계사인 아버지를 도와 수표를 정리하거나 세금 신고를 도와줄 정도로 수학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UC 버클리 대학에 진학한 그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그의 인생을 바꿀 책을 보게 되죠. 존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였던 브래독 힝만이 저술한 회사채의 가치와 투자자의 경험이라는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채권은 투자등급 채권과 하이힐드 채권 혹은 정크번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투자등급 채권은 신용도가 높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기본적으로 부도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전한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하이힐드 채권은 신용도가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부도 위험이 높은 반면 그만큼 수익률 역시 높습니다.
그런데 힉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우수한 투자 포트폴리오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투자 포트폴리오가 위험을 감안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죠. UC 버클리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밀케는 펜실베니아 와튼스쿨 대학원에 진학하였으며 이후에는 투자은행인 드렉셀에 취직합니다. 드렉셀에서 일하던 그는 대학 시절 본인이 읽었던 책을 떠올리고 정크본드 거래 부서를 만들자고 회사를 설득합니다. 밀켄의 치열한 설득 끝에 회사는 이를 허락하고 그를 부서장으로 임명한 뒤 트레이딩을 시작합니다. 밀켄이 처음 다룬 채권은 소위 폴른 엔젤이라 불리는 투자 등급으로 발행됐다가 이후에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 채권입니다. 거의 모든 월가의 트레이더들이 외면했던 이 시장은 밀켄에게 노다지나 다름없었고 200만 달러로 거래를 시작한 1973년 첫해 100%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이후에도 1977년 초까지 밀켄은 정크본드 트레이딩을 통해 놀랄만한 수익률을 기록했고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2,500만 달러가 넘는 보너스를 받게 되죠. 하지만 밀켄은 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한정적이었던 정크본드 시장을 훨씬 키우고 싶었죠. 1970년대 중반까지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에 사람들이 투자하기 꺼렸던 이유는 정크본드 채권에 대한 리서치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밀켄은 이러한 기업과 채권에 대한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이 정크본드 채권에 투자하도록 설득하고 다녔습니다. 정크본드 채권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싸게 거래되지만 상환 능력이 충분하고 위험 대비 수익률도 훨씬 높다고 주장했죠. 정크본드로 명성이 높아진 그가 하는 주장을 사람들은 신뢰하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자금이 밀물처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978년 한 해에만 드렉셀은 14건의 정크본드 발행을 주관하여 약 5억 달러치를 팔았으며 이는 전체 시장의 70%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밀켄과 드렉셀로 인해 정크본드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죠. 밀켄이 연 정크본드 시장은 미국 기업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신용도가 낮아 채권을 발행할 수 없었던 케이블 TV, 헬스케어, 지역 항공사와 같은 산업들이 정크본드를 발행하여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되면서 수많은 기업이 생겨납니다. 또한 LBO 혹은 M&A를 원하는 회사들은 드렉셀로부터 정크본드를 발행해 무제한의 자금을 조달받았죠. 이 덕분에 칼 아이칸과 같은 기업 사냥꾼, 그리고 KKR과 같은 거대 사모펀드가 탄생할 수 있었죠. 1980년대 미국을 휩쓴 M&A 열풍은 밀켄과 드렉셀이 제공한 연료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에 자극받은 다른 대형 투자은행들 역시 LBO와 M&A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지만 이미 정크본드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어버린 드렉셀을 따라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었습니다. 1986년 드렉셀은 정크본드 시장을 거의 독식하며 40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었고 그 중심에 있는 밀켄은 엄청난 연봉을 받았죠. 언론에서도 밀켄의 성공을 두고 한 사람에 의한 혁명이라고 추켜 세울 정도로 그는 월가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적도 늘어납니다. 정크본드 시장 대부분을 드렉셀이 독차지하니 다른 투자은행들은 끼어들 틈이 없었으며 밀켄이 정크본드의 발행을 통해 적대적 M&A를 하려는 세력을 도와주자 기존 기업의 경영진들은 본의 아니게 밀켄과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던 1986년 데니스 레빈이 체포되면서 월가에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레빈이 내부거래 공모자로 이반 보스키를 불었으며 보스키는 본인의 감명을 위해 밀켄의 이름을 붑니다. SEC는 즉각 밀켄과 드렉셀에게 거래 내역에 대한 제출 명령서를 보내었고 밀켄은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화려하고 비싼 변호인단을 꾸립니다. 사실 연방검찰은 밀켄에 대한 조사를 다소 무리하게 밀어붙였습니다. 1983년 뉴욕 남부지검 검사장으로 임명된 루디 줄리아니는 마피아 소탕 작전을 진두지휘하며 뉴욕 5대 패밀리의 보스 등 11명을 기소했고 거물 마피아 인사들에게 100년형을 선고하고 조직을 소탕하면서 유명세를 얻었죠. 이번에는 월가에 대한 수사를 통해 데니스 레빈과 이반 보스키라는 거물급을 잡았으니 마지막으로 밀켄을 잡아 활용 점정을 찍고 싶었던 거죠. 검찰은 드렉셀과 밀켄에 대한 조사를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들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았다는 허위 정보를 흘렸으며 언론은 이러한 이야기를 그대로 받았으며 밀켄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합니다. 또한 밀켄과 드렉셀의 성공을 질투했던 세력들 역시 이 공격에 합류하죠. 밀켄을 금융의 사악한 무리라고 묘사하는 약탈자들의 무도회라는 책까지 출간됩니다. 1988년 9월 SEC는 증권사기 혐의로 밀켄과 드렉셀을 제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부자 거래나 주가 조작에 대한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으며 유일한 증거는 보스키의 증언이었죠. 평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진술이라도 하는 보스키의 증언은 신뢰성이 떨어졌죠. SEC가 수사한 것 중 그나마 법적 문제가 있을 법한 것은 워런트 거래였습니다. 워런트란 특정 가격에 일정 수량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으로서 행사 가격이 매우 낮기 때문에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밀켄은 이러한 워런트를 본인에게서 정크본드를 매수하는 펀드 매니저 혹은 업계 사람들에게 팔았으며 그들은 50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SEC는 이를 뇌물로 보았죠. 하지만 자신들이 주관한 채권 발행에 대한 보상으로 투자은행들이 워런트를 받는 일은 흔한 일이었으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밀켄이 저지른 죄는 너무나 많은 돈을 벌었다는 괘씸죄였습니다. 그가 무려 수천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경악하며 그를 엄청나게 비판하였고 여론이 나빠집니다. 밀켄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무너뜨리기 힘들다고 판단한 연방검찰은 먼저 드렉셀을 항복시키기로 마음먹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혐의는 이제껏 그 누구도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며 드렉셀의 불법 행위로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거론되지 않을 정도로 허술했지만 검찰에게는 드렉셀을 꺾을 비장의 카드가 있었죠. 바로 리코라는 카드 말입니다. 만일 리코로 기소될 경우 자산이 동결되며 리코의 위협이 있는 금융회사에 돈을 그대로 놓아둘 투자자는 없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회사의 파산을 의미합니다. 결국 드렉셀은 울며 겨자 먹기로 6개의 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역사상 최고 기록인 6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합니다. 또한 밀켄을 해고하고 그에게 1988년 상여금으로 예상되는 2억 달러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죠. 그러나 드렉셀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최악의 선택이 되고 맙니다. 사실상 드렉셀의 얼굴이었던 밀켄이 떠난 마당에 그들과 거래할 투자자는 없었죠. 1989년 드렉셀은 역사상 처음으로 4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며 직원 수도 절반으로 줄여야 했죠. 정크본드 시장이 무너지면서 드렉셀이 보유한 정크본드 포트폴리오도 충격을 받습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CP조차 막을 수 없었던 드렉셀은 회사를 매각하기 위해 월가의 주요 회사들과 접촉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결국 파산합니다. 검찰은 밀켄에 대해서 1년 6개월간 모든 화력을 동원해 수사했지만 그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89년 서서히 지쳐가던 밀켄과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점점 잃기 시작합니다. 밀켄과 연관되어 있던 드렉셀의 직급이 낮았던 직원, 그리고 에드워드 소프의 헤지펀드 프린스톤 뉴포드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런 상황에서 밀켄 역시 어떻게 해서든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이 뻔했죠.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밀켄이 발행했던 정크본드들의 부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밀켄은 저축 대부조합 위기의 주범으로 비난받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 문제로 다시 기소될 것이고 검찰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된 검찰 조사에 심신이 약해진 밀켄은 6개 제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6억 달러를 내는 조건으로 추가적인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검찰과 협상합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판사는 그에게 무려 징역 10년형을 선고합니다. 4년 정도를 예상했던 밀켄의 변호사들이 놀란 것은 당연했으며 밀켄을 증오했던 사람들조차 이 정도로 강한 처벌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심지어 내부 정보를 밥 먹듯이 이용했던 레빈과 보스키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었죠. 교도소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밀켄은 엄청난 후회를 합니다. 밀켄이 소송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던 이유인 드렉셀의 직원 그리고 프린스톤 뉴포드 관련 재판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니까요. 그는 끝까지 법정에서 싸웠더라면 이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밀켄의 10년 징역형은 24개월로 대폭 줄어듭니다. 판사 역시 검찰이 밀켄의 범죄 혐의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밀켄이 기소된 혐의와 관련하여 줄리아니가 기소한 사건들이 줄줄이 패소했으니까요. 2년의 수감 생활 후 출소한 데니스 레빈은 1991년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출판합니다. 또한 금융 컨설팅 회사인 아다사르 그룹을 설립하여 미디어 및 기술 업체들에게 해외 사업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30년 이상 지속하며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대학과 여러 기관에서 비즈니스 윤리와 최신 기술 개발에 대한 강연 역시 하고 있습니다. 모범수로 인정받아 22개월 만에 조기 석방된 보스키는 그의 인생을 바꿔준 와이프 시마 실버스타인과 이혼하였으며 오랜 기간 동안 대중의 주목을 피하며 지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 아내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던 그는 2024년 5월 20일 87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감옥에서 1년 10개월을 지낸 후 모범수 가석방으로 풀려난 밀켄은 수감 생활 중 전립선 암에 걸립니다. 생명이 12개월 남짓 남았다는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자연식과 요가, 명상 등을 통해 기적적으로 암이 완치되었고 1998년부터 그가 개최하는 밀켄 컨퍼런스는 미국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경제, 비즈니스 컨퍼런스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사모펀드, 헤지펀드, 벤처 캐피탈에 대한 투자도 멈추지 않아 현재 그의 순자산은 2022년 기준 약 8조 원에 이릅니다. 2020년에는 오랜 사업 동료이자 당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에 의해 사면도 받았죠. 데니스 레빈, 이반 보스키, 마이클 밀켄을 모두 잡으며
인지도가 급상승한 루디 줄리아니 검사장은 뉴욕시장에 출마 후 당선되어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시장직을 수행합니다. 이후에는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트럼프의 법률 고문으로 일하죠. 그러나 미쉐리를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여러 스캔들이 터지며 몰락하기 시작하더니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패배와 관련하여 개표 조작 주장을 폈다가 약 2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편결을 받은 후 파산 신청을 하기에 이릅니다.